오늘 며느리가 울며 집으로 들어왔다.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목소리가 떨렸지만 막상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30대라 아직 젊은데 왜 이렇게 고단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의자에 털썩 앉아 말했다. 회사 사람들이 자기만 따돌리고 일부러 일도 과하게 떠넘기고 회식 자리에서는 대놓고 무시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불길이 일었다. 내 아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여자가 멀쩡한 직장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회사에서 버틸 힘조차 잃어가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며 말했다.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것 같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껏 며느리와의 서먹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괜히 작은 일에도 다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을 구독하려면 스마트폰을 세로로 세우시고 영상 아래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고 내 손주들의 엄마이며 내 아들의 반쪽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무너져 내리면 내 아들과 손주들의 삶도 함께 흔들린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치매 검사 받으러 가던 날처럼 억울하고 분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멀쩡한 나를 의심하는 시선을 견뎌야 했다. 지금 며느리가 당하는 상황도 똑같았다. 억울하고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고통이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만두면 대출과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 대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나는 며느리에게 회사에서 당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물었다. 어떤 사람이 주도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회사에 신고할 수는 없는지.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 인사팀도 같은 편이라고 했다. 아무리 억울해도 목소리를 내면 결국 자기만 잘린다는 것이다. 듣는 순간 내 속이 타들어갔다. 그 말은 곧 며느리가 버티지 못하면 결국 우리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나서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내 나이 60이 넘었다. 사회도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의 회사 문화는 내가 다 알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대로 두면 며느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이 집안 어른으로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도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상사에게 부당하게 혼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를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럽게 혼자 버텼다. 그래서 알았다. 버티면 병이 되고 병이 나면 결국 가정이 흔들린다. 나는 결심했다. 내 며느리만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새벽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며느리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안에서 들려오는 얕은 울음소리에 가슴이 저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혹여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나는 대신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끓였다. 며느리와 나눌 따뜻한 차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회사라는 공간은 냉정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말하면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들이 떠올랐다. 한 달 사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며느리가 혹여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어쩌나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어야 했다. 그녀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무엇이 가장 힘든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속은 타들어갔다. 며느리가 내게 털어놓은 사실은 단순히 불편한 인간관계가 아니었다.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뒷말을 하고 회식에서 일부러 술잔을 돌리지 않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명백히 괴롭힘이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절대 혼자만의 문제로 남겨두면 안 된다고. 최소한 가족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괜히 가정 불화가 생길까 걱정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말에 더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이 알면 분명 화를 낼 것이다. 그럼 부부 사이도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를 감당할 사람은 나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10여 년 전 우리 동네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상인 회장이 특정 가게를 따돌리고 거래처를 끊게 만들었는데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때 경찰은 명확히 말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나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 며느리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증거가 없으면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며느리의 울음만으로는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라도 녹음이나 기록을 남길 수 있냐고. 그 말에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내 말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나의 역할은 바로 이 집안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혹여 며느리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더 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나서서 회사에 직접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에게 부담만 더 줄 뿐이다. 그래서 결심했다. 나는 정보부터 모으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신문을 뒤적이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사를 찾았다. 기사에는 정부가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업주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 수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불꽃이 튀었다. 며느리의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도 금지된 행위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증거였다.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그 법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내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내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법은 멀리 있고 회사는 가까이 있다고. 지금 당장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현실은 냉정했다. 그래도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증거만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 말을 반복하면서 내 안의 불안도 함께 달래려 했다. 그날 점심 무렵 며느리는 회사로 향했다. 출근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무겁게 짓눌려 보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에 혼자 남으니 온갖 걱정이 몰려왔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오늘도 무시당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동료들이 자기만 두고 회의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몰래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녹음했다고 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이제 작은 증거라도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지친 몸을 이끌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속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건 내가 몰라도 돼. 너는 빠져 있어. 내 귀에 망치처럼 울렸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며느리는 손을 떨며 말했다. 이렇게 매일 무시당하면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 역시 한때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다. 공장에서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며느리의 아픔이 더 절실히 다가왔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잘못된 건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결심을 다시 다졌다. 내가 할 일은 며느리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법과 제도를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혹여 며느리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 어쩌나. 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제발 이 집안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며칠이 흘렀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회사에서 당한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녹음, 문자, 메모까지. 나는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록을 정리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던 며느리도 점차 용기를 내는 듯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회식에서 술을 따르러 가자 일부러 자리를 비키는 상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어색하게 혼자 서 있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이런 모멸감이 쌓이면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나는 며느리에게 휴직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휴직을 하면 곧바로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지만 의료비와 생활비가 빠져나가면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았다. 결국 며느리의 월급이 큰 버팀목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무거운 현실 앞에 서야 했다. 괴롭힘을 당해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며느리.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노무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며느리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어.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많아서 조사도 신속히 이루어져.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은 놓였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 버티려면 가족의 지원이 절대 필요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심이 굳어졌다. 며느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신문과 인터넷을 뒤지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정보를 모았다. 정부 상담 전화, 노동청 신고 방법, 증거 정리 방식까지 모두 적어두었다. 내 손에 잡힌 볼펜이 힘으로 꺾일 듯 부러질 만큼 결의가 단단해졌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리라. 며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다.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얼굴은 초췌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졌고 작은 말에도 쉽게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도저히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야 해.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끝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손을 잡고 말했다. 증거를 충분히 모으면 법이 널 도와줄 거야. 그 말이 며느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는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가 몰래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절실히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번에는 내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지금껏 며느리의 부탁 때문에 숨겼지만 이제는 가족 전체가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아내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녹음 파일과 사진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이걸 왜 이제야 말했어? 나는 아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지금은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결국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함께 하자.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상황을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함께 움직였다. 아들은 퇴근 후 며느리와 함께 기록을 정리했고 나는 관련 자료를 더 모았다. 가족이 힘을 합치니 며느리의 얼굴에도 조금씩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잔혹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말했다. 오늘은 점심도 혼자 먹었어요. 일부러 아무도 자리를 같이 안 해주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공허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사람은 밥을 먹을 때조차 혼자가 되면 존엄이 무너진다. 아들은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신고하자.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두려웠다. 신고하면 더 괴롭힐 거예요. 결국 내가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회사라는 조직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더 위험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차분히 말했다. 지금은 무섭겠지만 더 버티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내 건강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지켜줄 수 없어. 며느리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이에 크게 3글자를 썼다. 가족 용기 생존.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전부였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로 한 날, 며느리는 손이 떨려 서류를 작성하지 못했다. 나는 옆에서 그녀의 손등을 잡아주며 대신 글씨를 써내려갔다. 며느리가 직접 겪은 괴롭힘의 순간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문장 하나를 적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옆에서 치밀하게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메시지까지 하나하나 USB에 담았다. 그 모습에서 나는 비로소 아들이 가장으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신고 후 회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며느리가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서류를 모두 정리한 후 우리는 노동청 상담 전화로 먼저 문의를 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상담원은 덧붙였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주변의 시선이나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다. 지금껏 서먹했던 관계가 이 고통을 함께 겪으며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며느리가 다시 웃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며칠 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가 개시된다는 소식이었다. 며느리는 불안에 떨었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첫걸음을 뗐으니 끝까지 가야 해.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회사 측에서 며느리에게 눈에 띄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고 했다. 동료들이 대놓고 수군거리고 일부는 며느리의 자리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저 사람들이 사람 맞아? 어떻게 더 괴롭힐 수가 있지? 나는 그 분노를 눌러야 했다.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해. 법이 움직이도록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그러나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다. 집에 돌아오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설쳤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며느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결국 내 손을 잡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그 길에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상담을 받는 건 약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지.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희망을 느꼈다. 이 고통의 끝에도 분명 빛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다. 상담실 안에서 며느리는 오랫동안 울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상담 의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의사는 말했다.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우울증,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줄기를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며느리가 이미 위험한 상태임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주기적인 상담을 권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며느리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는 매주 상담도 받고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함께 버텨낼 거야. 며느리는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의 가을 하늘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고통이 끝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거라고.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상사는 곧장 불러 조사를 받았다. 며느리는 조사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손은 계속 흔들렸지만 나는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바라봤다. 조사관은 녹음 파일과 사진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며느리의 상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 후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대답했다.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아. 내가 한 걸음 내디딘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아야 해. 며느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빛이 피어올랐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었다. 노동청 조사 이후 회사는 점차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떠넘기고 회의 자료에서 그녀의 이름을 아예 제외해 버렸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지듯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 회사 절대 가만두면 안 돼.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해. 우리가 모은 증거가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 며느리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전부 그만두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고 싶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그만두면 저 사람들의 승리야. 내가 견디는 게 단순히 직장을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자존심, 우리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거야. 며느리의 눈에 순간 빛이 스쳤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전 내 삶을 돌아봤다. 젊은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끝까지 버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가 겪는 싸움이라는 것을. 며칠 뒤 노동청에서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 측은 괴롭힘 사실을 부인했지만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조금 안도하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며느리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서 나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근처 도서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좌를 찾아들었다. 강사는 말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침묵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주변의 연대와 기록이 피해자를 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내 편이야. 그리고 법도 내 편이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작고 떨리는 미소였지만 그 미소 하나가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회사는 며느리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겉으로는 보호 조치라 했지만 사실상 고립이었다. 며느리는 새 부서에서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지쳐갔다. 나는 저녁마다 그녀와 산책을 하며 마음을 풀어주려 했다. 동네 공원을 함께 걸으며 나는 말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걸으며 숨을 고르자. 숨이 이어지는 한 희망도 이어지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이 적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에게 웃어 보였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며느리를 다시 일으킬 힘이 되리라 믿었다. 시간이 흘러 노동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드는 시작이야. 회사는 결국 해당 상사에게 징계를 내렸고 며느리의 부서는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며느리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돌보는 거야. 상담도 계속 받고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자신을 찾아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넌 이미 절반을 이겨냈어.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다시 서서히 변해갔다.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아이들과 놀아주며 밝은 표정을 짓는 순간이 늘어갔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직장 내 환경은 여전히 냉정하고 그녀가 다시 상처를 받을 위험도 존재했다. 그래서 나는 가족 회의를 열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말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3가지 원칙을 지키자. 첫째,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반드시 말한다. 둘째,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셋째, 서로의 마음을 돌보며 끝까지 지킨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새로운 동료들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회사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점차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말했다.
오늘은 점심을 같이 먹자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너무도 작은 변화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다. 그녀가 다시 사회 속에서 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웃으면 우리 모두가 웃는 거야.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의 젊은 시절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기억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버텨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다. 내가 이겨낸 건 직장 문제만이 아니야. 너 자신을 지켜낸 거야.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없었다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흘렀다. 나의 역할이, 나의 존재가 가족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값졌다. 며느리는 이제 주말마다 지역센터에서 열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상처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말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며느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내 인생의 교훈을 되새겼다. 삶에서 중요한 건 돈도 체면도 아니었다. 결국 서로를 지켜내는 사랑과 연대가 가장 큰 힘이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며느리는 내 옆에서 말했다. 엄마,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두렵지 않다니 나도 두렵지 않아.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컸다. 이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아들은 가장으로서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배웠다. 삶의 위기는 언제든 찾아오지만 그때 필요한 건 세 가지였다. 첫째,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 둘째,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천. 셋째, 가족의 지지를 통해 끝까지 버티는 힘.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지켜냈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그때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함께 웃고 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이 들어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자.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평온을 느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